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2일 하나금융투자 모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분석실 김정현입니다. 전일 국내외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공식 만찬 형태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양국 간 협상 기대가 살아나면서 시장의 우려가 누그러졌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1180선 초반에 형성되며 국내 시장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글로벌 무역 마찰을 둘러싼 불안감이 일부 해소된 영향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증시는 미국의 멕시코 관세 공제가 중단된 영향이 계속되면서 위험 선호 분위기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의 훈풍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정부 당국의 인프라 지원책 발표 등의 강세 흐름 키우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상하이 선전 종합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지방정부 채권의 발행에 박제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연준 의장은 최근 무역 전쟁발 경기 둔화 우려를 거론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연준을 비판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심화시켰습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도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데 따라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증시는 중국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이 투자자들을 신중하게 만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며 보합권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ETF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 ETF 중에서도 SPYD라고 하는 ETF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ETF 담당하는 김은길입니다. 오늘은 그 고배당 ETF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 증시를 보면은 이제 5월 달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은 뭐 연초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한 뭐 10% 대외 정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증시도 뭐 선진국과 신흥국이 전부 다 이렇게 잘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펀드 플로우 측면을 본다면은 상황이 좀 틀립니다. 이제 금년 1분기 큰 폭으로 증시가 반등을 하고 6월까지도 계속해서 증시가 오르고 있지만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산 유출이 1년에도 멈추지 않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조금 더 많이 빠졌고 6월 달에는 덜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산은 주식을 빠져나가서 채권, 리츠 그리고 주식 중에서는 고배당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좀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이제 역사적 고점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주가 지수의 추가 상승에 대한 뭐 그런 의구심이 일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고배당 ETF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주가 변동성이 낮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높은 분배금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즉 많은 배당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점들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리츠라든지 이 고배당주 쪽으로 이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 ETF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 주식형 혹은 글로벌 주식형 그리고 이머징까지 다양한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저희 쪽에서는 한 섹터를 선택한다면 투자의 대상으로는 미국 고배당주로 투자의 범주를 제한하는 그런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증시 변동성을 우려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변동성 우려가 적고 그러면서도 경기 성장 추세가 가장 강한 그런 미국 증시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 주식형 고배당주 ETF도 역시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중에서는 어떤 것을 제일 탑픽으로 넣어야 될까를 얘기할 때 저희들은 이 중에서는 SPYD가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 측면에서 보수율 측면에서도 연평균 0.07%로 이제 코스트 측면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고배당주 ETF 중에서도 SPYD는 그 매년 이 지급된 분배금, 즉 이제 배당에 해당하는 이 분배금을 볼 때 타 고배당주 ETF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그런 배당을 매년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높은 이런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금년만을 본다면은 이 다양한 고배당 ETF 중에서 자산 유입 폭을 본다면은 SPYD에 월등하게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5월 말까지 AUM의 약 한 34% 정도가 급증을 한 신규 이 자산 유입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 SPYD가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높은 분배금 수익률이 뭐 일시적 현상 아니냐, 혹은 그냥 우연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SPYD가 이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배당 ETF들의 그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섹터를 비교해 본다면은 뭐 가장 큰 종목인 VYM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은 이 SPYD는 유독 이 부동산, 즉 리츠입니다. 리츠 섹터를 가장 크게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 고배당 ETF들은 이 리츠를 거의 편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리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미국의 리츠법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츠 자체가 보통 5% 이상의 고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츠가 이제 주요한 섹터로 편입되어 있다는 점이 이 SPYD의 높은 배당금 수익률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지금이 이 글로벌 금리가 하락한 추세라고 본다면은 금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금리가 이제 저금리 추세로 간다라고 본다면은 이 금리 하락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이제 그런 자산 시장이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이 부동산 섹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SPYD는 이 배당 자체적으로도 이제 향후 지속적으로 고배당의 매력이 부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SPYD 자체 ETF 가격 측면에서도 금년과 내년까지도 타 종목 대비 이제 그 뭐 우세한 더 우수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투자를 한다면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제 그로스보다도 밸류 쪽으로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고, 밸류 혹은 이 고배당주 쪽의 이 고배당 쪽 섹터의 그 팩터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배당주 중에서도 하나의 종목을 딱 지목한다면은 이 SPYD 이 종목이 내년까지 가장 유력한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리서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와 프랑스의 철강 업체이죠. 아르세로미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영업 실적 부진하지만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다음으로 항서제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강 담당 RA 김도현입니다. 오늘 박성봉 연구위원님 세미나 관계로 제가 대신 발표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르셀로미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산 능력 기준 글로벌 최대의 철강 업체입니다. 글로벌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18년 발표 기준으로 9,700만 톤 정도 기록해서 1위로 기록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스코는 4,200만 톤 정도로 글로벌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유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유럽 내 철강 수요가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향 철강 유입이 확대되면서 공급이 올라갔는데, 이런 가운데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상반기 발레사의 철광석 그 댐 사고 이후 일단 철광석이 급등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호주의 그 큰 폭풍 베로니카로 인해 계속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철광석 가격이 계속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감소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철강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적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도 이런 부진한 영업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광석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철강 수요 또한 계속 둔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2분기 영업 실적도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셀로미탈은 지난 5월 초에 300만 톤 감산을 시작으로 5월 말 추가로 정확한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한 100에서 150만 톤 정도 감산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영업 실적이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업이 감소 추세였고 올해 상반기에 더욱 가속화됐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영업 실적이 주가 하락으로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영업 실적이 개선이 기대되는 이유는 일단 철강 감산이 매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호주 공급 차질 이슈가 해결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 철광석 광산 증산 등으로 철광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PBR 0.3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상으로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영업 환경은 안 좋지만 개선에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항서제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 투자 리서치의 자랑이죠. 중국 전문 애널리스트 백승혜 위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승혜입니다. 항서제약이 최근에 면역 항암제 시판 허가를 드디어 획득을 했습니다. 시판 허가 신청 13개월 만에 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면역 항암제 항피디일 승인을 획득을 했고요. 빠르면 올해 7월 내 출시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BMS의 옵디보와 머크사의 키투르다 2개 글로벌 제약사와 2개 로컬 제약사 포함해서 총 4개 제약사가 중국에서 항피디를 시판하고 있고요. 현재 항서제약이 로컬 제약사 중에서는 3번째로 시판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항서제약은 현재 50건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항피디를 관련해서요. 그리고 그중 9건이 임상 3상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비소세포 폐암, 식도암, 간암, 적응증에서는 향후 2, 3년 내 로컬 제약사 중에서 가장 먼저 시판 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의 병용요법에서도 약 30건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 가격대는 40에서 60만 위안에 형성이 되어 있고 로컬 제약사 같은 경우는 18에서 27만 위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로컬 제약사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점유율 확보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월과 3월에 항서제약보다 앞서 항피디를 출시한 2개 로컬 제약사 군실생물과 이노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출시 한 달 만에 각 7,900만 위안, 6,700만 위안 매출을 기록했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2018년 항서제약 연간 매출의 4에서 5% 정도 매출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항PDL1 시장 규모는 최대 500억 위안으로 추정이 되고 향후 항서제약은 적응증 확대, 그리고 판매망 우위, 가격 경쟁력 통해서 시장 점유율 20% 그리고 매출 규모도 최대 100억 위안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 목표가 대비 20% 상승 여력이 있고요. 2019년 예상 PER 49.4배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최근 3년 평균 PER 수준이라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반기 신약 출시 관련한 주가 모멘텀 기대되기 때문에 단기 유망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업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발표이고요. 가장 최적화된 도크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업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좋아하시는 박무현 연구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무현입니다. 제가 대우조선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좀 잘하고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무런 감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적인 조선업 주가를 그려보면 중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개선될 때, 그러니까 차입금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보통 주가가 여기 연동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수주라든가 아니면 영업 실적,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선가 지수 같은 지표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가에 좀 후행하는 지표로 좀 움직였었고, 실제로는 조선소들의 현금 흐름과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선업에 대한 주가 평가를 할 때 이 차입금이 감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소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양 플랜트 건조량을 줄여야 하고 선박 건조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선박 건조를 늘리는 과정에서 동일 선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를 동시에 짓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선종을 연속으로 건조를 했었을 때 인도량이 증가가 되면서 차익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수주 잔고는, 대우는 3가지 선종의 잔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5가지 종류의 배를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7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관점에서 연속 건조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크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고 선박 건조량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2017년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차입금이 크게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고,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중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조선소들 전 세계 조선소하고 조선 플랜트 분야에 관련된 해외 기자재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증가 그리고 도구 효율성 개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인해서 주가는 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저희 개인적인 감정과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가 제일 잘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 갖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옥식 연구원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5G 관련주 주가 상승 변동폭이 너무 커져서 뭐 저희 리테일에서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고 저희 뭐 기관 투자가지고 방송 보신 분도 최근에 많아서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그 5G 관련주 최근에 주가 변동폭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수급 이슈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사실 펀더멘탈한 이슈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계속 신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뭐 일부 저희가 탑픽으로 얘기하는 KMW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추천하고 딱 현재 10배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 후발주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강추드렸던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바닥 대비 3배가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수급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8월 달까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2021년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통신주가 아닌 네트워크 장비도 최소한 내년도 연말, 그러니까 2020년도 연말 하반기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게 전혀 없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올라가면 분명히 내년도 하반기에 못 참고 사시는 기관이나 분명히 개인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죠. 그래서 내년도 연말 정도쯤에 저희는 네트워크 장비 주가가 거의 아마 고점을 찍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요. 그때 칼날 떨어질 때 잡으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잡는 칼날은 상당히 독약이 될 게 뻔한 거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통신사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일단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통신사 5G 가입자가 6월 중순에 100만 명이 될 거라고 뭐 점쟁이도 아닌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이번 주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다는 이제 뉴스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하우스 의견이 또 맞는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알프가 0.7%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가입자 5G 100만 명, 200만 명은 결국 알파에 대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큰 기관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저희 리테일에서는 통신주를 갖다 지금 당장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큰 손님들을 갖다가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 사는 게 분명히 맞고요. 하지만 본인이 트레이딩을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일단은 소위 말하는 민첩성 있게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주가가 SKT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 쫓아가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5G가 보여줄 일단 알파 상승의 트리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동시 투자와 28기가헤르츠 조기 투자예요. 사실은 국내 쪽에 세미나 다녀보면 28기가헤르츠 조기 투자에 대한 의문점을 아직까지 상당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연초까지는 김 의원 말이 다 맞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국내 통신 3사에 뭘 먹고 살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자료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예상한 트래픽과 주파수에 대한 포용 범위를 갖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1,500만 정도면 실제로 주파수 부족 현상 이슈가 생길 거고 이 시점은 내년도 아마 하반기 정도가 될 거다. 그러면 통신사가 주파수가 부족해서 5G를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이슈가 발생되는 거고요. 당연 28 조기 투자는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주파수를 받아놨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장비가 없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장비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말에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겠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관련된 투자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퍼펙트하게 맞고 있어요. 저희가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동시 투자를 6개월 갭 이내로 할 거라는 거를 거의 1년 반째 떠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차이나 모바일이 올해 10월 서비스를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다 맞습니다.
더 이상 검증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일단은 그 수급 자체가 엄청나게 일단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트래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도 트래픽이 있지만 이게 글로벌도 당연히 트래픽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글로벌도 다 주파수 할당을 다 하고 있고 이미 미국과 일본은 거의 주파수 할당이 끝났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메인이라고 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주파수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래픽이 증가하면 통신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장비 투자가 원활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다 이미 팩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신사 2분기 실적은 안 좋다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서 외울 정도입니다. 컨센서스는 저희 하나금투 실적과 거의 퍼펙트하게 똑같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어쨌든 악재는 안 될 거고 장비 회사들은 저희가 노이즈가 상당히 많지만 제가 KMW 영업이익을 500억을 얘기를 했죠. 이거는 결국 2달 후에 검증을 받을 거고 이번 달에 방문하신 KMW 회장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숫자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개를 기대하지만 일단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금 2분기 실적이 트리거가 될 거란 말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공급 측면에서도 5G 관련주는 최상위 컨디션이에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저희가 15년 전에 웬만한 업체 아이템별로 거의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대부분 업체들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개에 없던 업체가 실제로 2개, 10개 있던 업체가 4개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터졌는데 중국이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시장이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거든요. 이게 한국과 동시에 터진 적이 20년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급이 얼마나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근데 중국이나 다른 외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냐 아니냐 질문을 하는데 그건 상당히 나이브한 질문이십니다. 통신 네트워크 장비는 특성상 통신사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동안의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검증을 꾸준하게 3년 동안에 입증이 돼야만 통신사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이 바닥입니다.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저희가 등장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당장 저희가 유력한 업체가 등장해야 가능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은 상상보다 엄청나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론부로 말씀드리면 일단 통신사 3사는 사실 차별성이 떨어져요. 그냥 지금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싫어하던 심지어 KT조차도 그냥 사셔도 되고요. 다만 장비회사들조차는 다만 큰 그림으로 통신사는 20%씩 꾸준하게 올라가서 향후 2년 보유하면 2배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신장비주는 주가 조정폭마다 아주 강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놓치시면 하반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을 거고 내년도 하반기에 사게 되면 칼날을 잡게 되시는 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등 업체를 사시라는 얘기는 KMW하고 에이스테크, 솔리드하고 HFR을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1등 업체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1등 업체 위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제 자료 발표를 하지 못했던 건설 애널리스트 발표를 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 좀 시황 관련해서 좀 문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 담당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건설 담당 최상욱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사실 6월 들어서 건설업종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4월 달 건설 수주액이 그저께 발표가 돼서 어저께 자료를 냈는데요. 4월 건설 수주가 전년비 약 30% 정도 늘면서 그 4월 누적으로 YTD로 이제 전년비 거의 뭐라 그럴까 그 2자릿수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실 2월까지는 전년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올해 수주가 좀 부진한 걸로 생각이 됐는데 3, 4월에 이제 급격히 올라가면서 좀 좋아졌고요. 사실 지금 좋아지는 부분이 토목 쪽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다들 아시겠지만 SOC라든가 아니면은 올해 예비 타당성 면제한 2020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건자재라든가 건설 쪽 조금 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올해 상반기는 건설업종이 시장 대비 좀 부진했었는데 5월부터 굉장히 아웃퍼폼하면서 지수를 거의 따라갔고 6월달 성과는 지수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건설업종이 섹터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저희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고요. 건설주는 뭐 GS건설을 잡든 대림을 잡든 현대산업개발을 잡든 PER 4배
이고요. 뭐 태형건설 같은 거 사면은 PER 3.5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실적 내년까지 나오기 때문에 올해 내년 실적 굉장히 좋다. 그리고 현금 흐름 아주 풍성하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모멘텀인데 모멘텀은 연초에는 대북이라든가 해외 수주 그리고 3기 신도시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대북은 이제 2월 하노이 서밋 뭐라 그럴까 이제 사실상 중단되면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갔었는데 그 어저께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또 김정은한테 친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하노이 그 싱가포르 서밋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대북 모멘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북한 관련해서는 결국 갈 길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건설업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건설업주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수준은 오히려 건설업종에 연초에 뭐 삼성엔지라든가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에 굉장히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수주 성과는 5월 말까지 90억 불 수주해서 전년보다 또 저조하고요. 그래서 올해 해외 수주가 건설업종 투자 모멘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저희 하나금투에서는 계속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태형건설 같은 그런 개발 회사를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월요일에도 자료를 발표해서 재건축 재개발은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신도시 분양은 지금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서울은 하락세인데요. 대대광이라고 해서 대구, 대전, 광주는 올해 완연한 상승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분양하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성공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개발 사업 많은 그런 건설사들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되기 때문에 현상개발하고 태형건설 계속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 주식시장이 바닥에서 조금 반등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시황 담당 김용구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입니다. 최근 이제 전망 자료나 이제 파생 쪽 만기 자료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단단히 꼬였었던 좀 실타래가 좀 서서히 좀 풀려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이제 가장 중요한 추계 변화를 찾아본다라면은 결국은 이제 최근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다가 경기 측면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결국은 이제 반작용격으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약화됐었던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좀 촉매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또 그리고 멕시코 쪽에서도 이제 봤듯이 결국은 트럼프발 어떤 정치적 노이즈, 불확실성이 결국은 이제 크게 지금 단계를 넘어서는 이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측 역시도 이제 좀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결국은 이제 6월 전후에서 어쨌든 포괄적으로나마 아니면 얼기설기로든 결국은 중국과 어쨌든 도장은 찍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 대한 어떤 긍정론들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좀 괄목상대한 흐름들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변곡점 형태로 우리 시장에 바로 보이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현물 운용을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 지점에서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잘 이게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파생 쪽 만기주 관련된 외국인 수급 상황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시장 판세라든지 전체 수급 환경에 대한 예고 기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작년 12월 동시만기 때 외국인 수급 보면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뭐 혼비백산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음에도 상당히 어떤 달랐던 부분들이 1분기 시장의 어떤 그 환호 이런 부분들을 좀 예고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1분기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지만 3월달 동시만기에 나타났었던 외국인 수급 변수 상당히 스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시장의 어떤 또 고민들을 좀 나타냈었는데 지금 요번 주 들어서 분기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완연히 결국은 어떤 저가 매수세가 다시 좀 유입이 되면서 현물이든 선물이든 다시 이 바텀 피싱하는 어떤 시도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점 고려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결국은 뭐 1차적인 어떤 테스트 과정은 6월 말에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정말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어떤 포괄적으로 합의를 이루는지 그런 여부가 되겠지만 사실 근데 어쨌든 포괄적으로나마 합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시장 주가 2050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일정 부분 어떤
어떤 최악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합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가적인 어떤 낙폭의 여지는 제한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그러니까 5월 전주가 레벨 한 2,150 이상까지 어떤 회복 정도, 자율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3분기 시장 순항이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7월 FOMC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장세는 성격 자체는 결국은 낙폭 만회 내지는 어떤 그 흐름을 좀 되돌리는 적어도 최악은 봤다라는 안도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 초점은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이 달라졌다는 증거나 뭐 그런 어떤 근거가 확보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지수의 어떤 반등 탄력이라든지 또 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시장의 어떤 매기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등장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저희 뭐 이제 각 담당자들이 좋은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 대응을 통해서 반등장 대응을 한다라면 뭐 좋은 흐름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6월 12일 하나금융투자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